자, 이제 계속 보면 낭만주의 얘기하다가 한번 미국 작가 호슨의 작품으로 가보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끝났는데, 직관과 강렬한 감정이다. 낭만주의는 그렇다는 거죠. 어떤 인투이션, 스트롱, 강렬한 감정, 이모션, 이것이 이제 막 시는 뭐예요? 시는 자발적인 감정의 흘러넘침이라고 그랬죠. 누가? 워즈워드가 뭐가 시냐? 오버플로, 감정이 막 흘러넘쳐야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시라고 정의했잖아요. 윌리엄 워즈워스가. 직관력이 강한 거래요. 인간의 직관, 뭘 꿰뚫어 보는 거, 아주 강렬한 감정을 미적 경험의 뿌리, 기원으로 두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뭔가 시라고 하는 것은 뭐 자기가 경험했던 아름다움을 저 호숫가에 피어 있는 수선화야 그 별빛에 반짝거리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집에 와서 그것을 recollection, 회상을 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적어내는 거, 자기의 감정의 어떤 격한 마음 이런 것들을 가라앉히고 그 감정을 다시 차분하게 끌어올려서 시를 쓰는 거, 직관이죠. 이게 낭만주의 시의 특징이죠. 그래서 낭만주의의 중요한 것은 감성이에요. 자기가 뭘 보고 느꼈던 것들을 한번 가라앉혀서 그것을 다시 끌어올리는 감성, 이모션. 그러니까 막 그걸 보고 막 흥분했던 것들을 집에 와서 회상하는 거예요. 가라앉히고. 그래서 뜨거운 가슴, 로고스가 아니라 파토스, 그 어떤 연민, 정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거죠. 스트롱 이모션, 강렬한 감정이 뭘까? 공포 같은 것이 있죠. 경이감, 놀라움, 두려움 이런 감정들도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 시에서 18세기 시 같은 데 공포, 경이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 독일에서는 질풍노도 운동이라고 그러죠. 질풍노도 운동 같은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계몽주의를 비판하기 시작을 하죠. 뭐 이제 데카르트의 합리주의, 인라이트먼트 이런 것들을 비판하기 시작하고, 질풍노도 운동 같은 것이 낭만주의 발전에 길을 닦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뭐 이제 계몽주의, 우리 이성이 중요하다는 이런 얘기를 이제 비판하고 새로운 낭만주의 발전에 길을 닦는 역할을 해준다. 그 다음 올려서 볼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랑스 대혁명, 이 프랑스 대혁명에 영국의 그 대표적인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워즈워스가 이 프랑스 대혁명에 참가했어요. 그래서 많은 시민 대중들이, 민중들이 막 혁명을 일으키고 이 세상의 그 주인으로서 등장하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인류에 있어서 가장 혁신적인 것이 프랑스 대혁명이에요. 이건 뭘까요? 지배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 이전에 프랑스 대혁명 이전에는 뭘까요? 귀족, 왕족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죠. 근데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서는 이제는 귀족이나 왕족의 모가지라고 하나요? 목을 치고 민중들이 중심이 돼서 민주주의, 민주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이 이제는 막 왕을 처형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세상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뭘까요? 프랑스 대혁명은 세상이 뒤집혀진 거예요. 이제까지 지배자가 피지배자로 되고, 지배자가 피지배자로 되고, 피지배자가 지배자가 되는 거죠. 이 세상이 한번 뒤집힌 거예요. 프랑스 대혁명.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프랑스 대혁명도 이데올로기적인 배경을 제공하죠. 왕정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왕을 무너뜨리고 민중을 주체로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대중 민중이 정치의 주체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죠. 우리나라는 이게 언제 됐어요? 난 4.19 때라고 생각을 해요. 한 200년 늦은 거지. 정치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낭만주의는 프랑스 대혁명과
밀접하다. 그렇겠죠? 이제는 왕이 아니라 민중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거. 특히 자유의 측면에서 그렇죠. 규범에 저항하고 항거한 것이 프랑스 대혁명 아니에요? 왕들이 자기들이 좋은 거, 자기들이 규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에 항거한 거죠. 민중들의 삶, 평민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프랑스 대혁명의 근본인 거예요. 주인이, 이 정치 질서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뒤집혀진 것이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프랑스 대혁명으로부터 유럽의 역사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789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이 세상이 또 어떻게 바뀔까요? 이게 전 세계가 코로나가 오지만 코로나가 6개월, 1년, 2년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가 셧다운 되겠죠. 그러면 경제가 그 전에 100을 만들어냈다면 이제 60, 70도 못 만들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먹고 살기 힘들겠죠. 그죠? 생산을 안 하니까. 돈 없는 사람은 뭐 코로나 걸려 죽거나 그냥 굶어 죽거나 죽게 되겠죠. 가난한 사람이 이제 폭거, 혁명을 일으킨다고 할까 그거 힘들겠지만 이 세상은 이제 지금은 마스크 벗으면 큰일 난다고 하지만 이제는 막 사람들하고서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새로운 삶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자, 지금은 뭐 장사를 하거나 노동을 해서 먹고 사는 너무 힘들죠, 그죠? 예, 너무 힘든데 그 사람들이 지금 장사가 안 되어도 6개월, 1년은 형제나 가족이나 뭐 갖고 있는 돈이나 금반지나 뭐 이런 거라도 팔아서라도 먹고 살 수 있겠죠. 1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은 이제는 귀족주의에 맞서서 또 왕족 이런 거에 맞서서 평민들 대중의 삶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중세적인 가치로 이런 것인데, 이 낭만주의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어떤 르네상스는 뭐 리바이브, 다시 삶을 되돌리는 것인데, 합리적이고 고전적이고 이상적인 세계의 모델을 넘어서서 중세적인 가치나 중세풍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살리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르네상스적인 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너무나 과학 기준, 합리, 이성 같은 것을 하니까 여기에 짜증을 내고, 그게 아니고 저 이상적인 세계의 모델, 좀 먼 낯선 얘기, 인간적인 거, 그 앞에 중세 천년이 있었잖아요. 중세 천년을 암흑시대라, 다크에이지라고 하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년이 꽉 차 있는데 그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자는 게 르네상스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세를 흔히 암흑의 시대라고 하지만 그건 르네상스 사람들이 중세를 아주 나쁘게 또는 낮게 평가해서 그렇지 사실은 중요한 역사적인 시기였어요. 그죠? 뭐예요? 그 기독교 문화가 천년이라는 세월을 유럽을 딱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가 천년을 꽉 이렇게 누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기, 이런 그 중요한 이거 넘겨서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세 이전일 수도 있고 중세 시대에 하나님이 기독교가 꽉 억눌러 있다는 것으로 한번 뒤살려 보자. 이런 의미도 이 안에 있는 거죠. 이성에 의해서 꽉 눌려 있던 중세적 가치를 한번 찾아보자. 여러 가지 산업혁명의 부작용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시도로
낭만주의를 볼 수도 있고, 또 중세적인 것, 목가적인 것, 중세적이고 목가적인 것. 목가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중세적이고 목가적인, 아주 패스토럴한 거죠. 전원적인 낭만적인 평화로운 것에 대한 향수를 느끼기 시작한 거죠. 계몽주의적인 합리성보다는 중세주의를 더 존중하게 된 거다. 뭔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안에 꽉 눌려 있었던 거. 그러다 보니 자연히 이국적이고 일상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고 그런 멀리 떨어져 있는 경험, 시간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 낯선 이국적인 경험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은 저 중세적인 것도 있어요. 중세가 꼭 싹 쓸어버릴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또 뭔가 향수도 천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왔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중세는 하나님이 꽉 이렇게 지배하는 거니까 합리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중세주의적인 거, 이런 것도 강조하게 되고 그렇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고 그런 멀리 떨어져 있는 경험의 세계를 머릿속에 더 그리게 됐다. 시간적으로 지리적으로나 멀리 떨어진 낯선 이국적인 경험을 이제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 또 한번 이런 낭만주의는 얘기했지만 뭔가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해서 떠오르는 거, 마음속에 이렇게 뭔가가 떠오르는 것으로서 창조로서의 개인의 어떤 작가로서의 능력 같은 거.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건 뭐예요? 훈련받아 갖고 일리아스와 오디세이 같은 시를 훈련받아서 어떤 시어를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혼자 곰곰이 회상을 해서 멋진 광경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의 언어로서 이제 시를 써야 되는 거. 이게 이제 영감이겠죠. 창조로서의 개인적인 작가의 능력이겠죠. 또 이런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바이런이죠. 바이런. 바이러닉 히어로란 말 우리 있잖아요. 바이러닉 히어로. 뭐예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하루아침에 유명해졌다. 바이런이죠. 그 시대의 바람둥이. 근데 이 사람도 어디 가서 죽었어요? 그리스에 가서 죽었어요. 그죠? 그리스. 그러니까 그리스에 가서 자기의 그 남 독립전쟁 하는 데 가서 총 들고 나가 싸우다가 그쪽에서 병 걸려 갖고 죽게 됐는데 30대예요. 그때 바이런. 바이런의 이상, 낯선 것을 찾아가고 영웅처럼 자기가 막 이국적인 것을 날뛰는 거. 바이런의 이상. 즉 외롭게 남한테 오해를 받으면서도 자기의 창조 세계를 구축해 가는 예술가의 모습. 막 다른 나라 민족의 독립전쟁에 가서 싸우다 죽었잖아요. 바이런의 이상. 또 바이런의 이상, 영감, 인스피레이션, 영감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낭만주의자들은 예술가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낭만주의, 이 세상을 철학자가 아니라 정치가가 아니라 예술가들이 이 세상을 이끌고 가야 된다. 어느 때보다도 예술가들이 높이 평가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주의, 개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도 개인의 상상력이 상당히 하나의 비판적인 고뇌를 갖기 시작하죠. 셸리, 바이런, 키츠 이런 사람 다 그렇죠. 개인의 상상력이 상당히 하나의 비판적인 고뇌를 갖기 시작하고, 고전주의 예술에서는 균형과 조화를 모색했지만 고전주의는 뭐예요? 이 사람들의 이상으로 보는 것이 호머의 일리아드 오디세이예요. 이게 시는 잘 다듬어서 시어를 가지고 호모처럼 시를 쓰면 되는 거예요. 상상력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균형과 조화를 찾았어요. 그렇지만 낭만주의 예술에 와서는 개인의 상상력에 기초한 자유분방한 모습, 그런 가치를 추구하려고 했다. 그 언어도 뭐예요? 호모 일리아드 오디세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언어도 어떤 언어를 써야 돼? 농부와
평범한 언어를 농부가 쓰는 언어와 같은 평범한 언어를 써야 된다. 그래서 농부의 언어도 시의 언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뭐 채연이는 다 기억을 할 것 같은데 두 사람도 한번 이렇게 많이 내 얘기 듣고 따라오면 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몇 가지 낭만주의의 특징을 요약해 봤지만 사실은 하나로 요약할 수 없는 복잡한 개념이에요. 낭만주의는 이런 거다 이렇게 딱 하나로 이렇게 이런 거다 이렇게 정의하기 어렵죠. 그런데 미국의 한 지성사가 지적인 역사를 정리하는 사람, 지성사가, 지성의 역사를 잘 이렇게 다루는 사람을 지성사가라고 그러죠. 미국의 한 지성사 아스 러브조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러브조이, 아스 온큰 러브조이 사람인데, 러브조이 이름이, 이런 러브조이가 낭만주의의 차이점에 대해서라는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1548년에 나온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글인데, 이 글에서는 그냥 낭만주의는 너무나 이질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단수형으로 표현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즉 뭐예요? 낭만주의는 그 안에 너무 복잡한 말들이, 복잡한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올려놓고 이제 보겠어요. 이 글에서는 그냥 낭만주의는 너무나 이질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단수형으로 표현할 수 없다, 복수형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 이론이 낭만주의 이름 속에 들어간 것이지. 어떤 때는 낭만주의, 그러니까 낭만주의에는 수없게 여러 개념이 있으니까 어떤 때는 낭만주의라는 말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 이게 맞는 말이냐? 낭만주의가 서로 의미가 다른 것이 낭만주의에 함께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서로 부딪힌다, 상충된다. 그러니까 이 러브조이 얘기가 맞죠. 너무나 이질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단수형으로 처리하기 수도 없다. 그러니까 낭만주의 개념은 딱 이거다 이렇게 정의하기는 어렵다는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이 러브조이의 그 직관, 뭐 날카로운 눈빛이 낭만주의를 더 딱 하나로 정의하기 어렵게 만들어 준 거고, 또 그것을 러브조이가 잘 알아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낭만주의 하면 프랑스의 신 유명한 모들레르가 있죠. 그죠? 낭만주의에 대해서 뭐라고 했던 프랑스의 대표적인 시인 모들레르. 샤를르 보들레르가 낭만주의에 대해서 한 말이 있는데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낭만주의는 소재 선택이나 정확한 진리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이상한 남쪽의 나라에 저 달빛에 얘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감정, 느낌, 그런 곳에 위치해 있다고 얘기를 하죠. 보들레르가 보기에는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은 괜히 겉멋만 멀리 이상한 거 선택하고 뭐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 느낌 같은 것에 있다. 인간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는 점에서 낭만주의를 찾아야 한다고 한 셈인데, 상당히 정확하다. 상당히 정확하게 짚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역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문제이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낭만주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좀 올려놓고 보면 이것도 재미있는 말이에요. 낭만주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낭만주의 사조, 그러니까 무슨 사조, 낭만주의, 고전주의가 딱 있으면 딱 그때 생기고 딱 없어져 다른 사조가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니까, 이런 생각이 유행했지만 유행은 없어도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을 수 있죠. 아니 또 낭만주의 사조가 남아있다. 어느 특정한 시기에
꽃을 피우지만 그 이후에도 면면이 흐르고 있다. 뭐 지금도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었다고 그러지만 모더니즘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만들어냈고, 모더니즘의 연장이냐 그걸 반대하는 거냐 갖고 논쟁도 있었고, 지금 모더니즘의 시대가 끝났다고 하지만 모더니즘의 성격이 그대로 아직도 있는 거죠. 그죠? 바로 그런 거죠. 아직도 낭만주의 전통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문학과 예술가들이 지금도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낭만주의는 뭘까? 어떨까? 미국에서 낭만주의는 좀 다르다. 미국은 유럽 대륙과는 대서양이라는 큰 바다를 두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레그 현상, 지체, 늦어지는 거, 레그 현상이 일어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틀즈의 노래가 영국에 있었는데 한 몇십 년 지나서 비틀즈가 온다, 유세로 얘기한다면 그런 거죠. 유럽에서는 BTS가 막 난리가 나는데 어떻게 그 영상을 전에 들어서 몇십 년 뒤에 알게 되는 거, 이런 거죠. 문화가 늦게 전달되는 거예요. 왜? 지금 같은 비행기 타고 인터넷 있었지만 그때는 뭐예요? 다 배 타고 다니는 거니까. 지금 같으면 이제 실시간으로 전달이 되겠지. 옛날에는 유럽에서 유행한 것들이 미국 본토까지 오면 상당히 시간은 걸려요. 통통배 타고 오는 거고, 또 그게 사람의 생각이 하루아침에 확 그렇게 또 달라지나요? 유럽보다 대체로 50년 늦게 도착한다고 보면 좋다. 그래서 19세기 중엽에 이르러서야 미국의 뉴잉글랜드 지방, 지금의 어디에, 뉴욕 위에 북동부 저 위쪽으로, 대서양 연안 북쪽이죠. 여걸 중심으로, 특히 보스턴을 중심으로 낭만주의가 전성기를 맞이해요. 자, 유럽에서 1850년대라고 하면 사실주의가 꽃을 피우거든요. 그만큼 문화적 전달이 늦었다, 이렇게 보면 좋아요. 좀 올려볼까요? 자, 1850년대 하면 사실주의가 꽃을 피운다. 저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는 1850년대는 사실주의, 1789년 이 1850년대 하면 영국은 이미 사실주의, 찰스 디킨즈 이런 사람들이 들어섰을 때죠. 그러니까 영국은 한 50년 뒤에 나타난다. 그만큼 문화적 전달이 늦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지리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유럽에 비해서는 영국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미국에 늦게 들어왔고요. 또 미국 사람들도 이제 한 200년이 지나다 보니까 독립도 하게 되고, 또 영국적인 것들을 그렇게 반대가 받아들이거나 이런데, 초창기에는 주로 목사들이 정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학 같은 것들이, 문화가 금방 유럽적인 것들이 심어지고 영국으로 오기는 어려웠죠. 그렇지만 이제 영국에서 이런 낭만주의가 뒤늦게 왔지만, 이미 배경이 이런 문학적, 또 지역적으로 미국적인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국의 목소리로, 미국의 눈빛으로 이제 시를 쓰기 시작하고 소설을 쓰기 시작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이제 이 호선을 중심으로 미국의 낭만주의의 모습 같은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서 이렇게 새로운 소설을 쓰게 되는 것이고, 1850년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허먼 멜빌이 또 나타나잖아요. 소설가 허먼 멜빌, 에머슨과 같은
유명한 그 트랜센덴탈리 초월주의자들이 나타나고 또 헨리 데이비스 소로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소로의 그 유명한 게 뭐죠? 그 소로의 그 유명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유명한 그 우리나라 법정 스님이 찾아갔던 아주 대표적인 미국의 콩코드 지역에서 그 삶 이거 살아가는 모습을 책으로 전해 놓은 거죠. 그 헨리 데이비스 소로와 같은 사람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낭만주의 작가로서 185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 10년 사이 10년 안팎으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미국의 문예부흥이다. 갑자기 1850년대에 1620년이니까 한 230년이 200년이 좀 지나가면서 이제 미국적인 것들이 막 본물 쏟아지도록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의 시동을 건 사람이 누구다? 호든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호든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문화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면은 미국의 낭만주의는 미국에서 독특하게 이런 낭만주의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1789년 이후로 19세기 1800년 초에 영국에서 특히 만들어진 유럽이지만 특히 영국에서 1800년 초에 유행하던 낭만주의라는 것. 이제 시는 감정에 넘쳐 흐름이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 앞에 1789년 이전에 영국은 네오클래시즘이라고 그래요. 신고전주의라고 그래요. 고전은 고전인데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1000년 전에 누구에게? 호모에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처럼 써야 된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18세기에 알렉산더 포프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시는 운율도 맞추고 시어도 옛날 걸로 말도 쓰고 이렇게 해서 멋진 시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19세기에 와서 19세기에 와서는 워즈워드, 셸리, 바이런, 키츠와 같은 사람들이 신고전주의를 버리고 새로운 문화 패턴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고 또 그와 같은 낭만주의가 미국에서는 50년 뒤에 와서 호든에게 영향을 주고 호든은 그것을 중심으로 미국적인 것, 미국 작가들, 특히 호든은 허먼 멜빌과도 인연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호든이 멜빌 있는 쪽으로 이사를 가서 서로 잘 교류를 했고 허먼 멜빌이 뭐죠? 허먼 멜빌이 그 모비딕이라는 소설을 쓰지만 뭐 고래잡이하는 소설 같은 걸로 썼다가 호든의 중글씨를 읽어보고 거기에 상징이라든가 철학적인 여러 가지의 뜻을 그 안에 담아가지고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될 수 있도록 어떤 그 지적 배경을 준 사람이 나다니엘 호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호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쉬었다가 또 호슨에 대한 얘기를 이따 할 때 계속 하기로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했고, 자, 이런 것들이 늦어졌는데 다시 올라와 보면 미국의 이제 낭만주의라고 해서 미국의 낭만주의는 어떻게 된 거냐? 뭐 미국의 낭만주의라는 것이 그 지역의 독특한 특성과 개인의 어떤 상상력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하는 얘기를 미국의 로맨틱 내셔널리즘, 미국의 낭만주의 이런 것들로 이제 다음 좀 쉬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낭만주의는 좀 쉬어서 얘기를 하죠.